다시 수업해봅시다. 270페이지 피세요. 혼합물의 물리 계속 할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재결정이라는 방법입니다. 재결정, 여기 반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시 결정으로 만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액체 상태로 녹아져 있는 물질을 다시 고체로 만드는 방법. 다시 고체로 만드는 방법이고요. 재결정에서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용해도를 할 때 우리가 석출이라는 걸 했었죠. 현재 포화 상태에 있는데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은 녹지 못한 것들이 다시 고체로 석출된다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이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지금 혼합물이니까 용해도 차이가 당연히 고체마다 다를 거고 그 중에서 용해도가 더 작은 것들이 석출이 될 거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책에 보면은 예시로 한번 같이 볼게요. 2번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혼합물에서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 두 가지 혼합물 나와 있는데 질산칼륨이랑 황산구리가 섞어져 있어. 두 개 당연히 용해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처음에 질산칼륨 50g과 황산구리 5g이 섞인 혼합물 얘 50g과 황산구리 5g을 섞인 혼합물이 있었는데 얘를 60도씨의 물 100g에 모두 녹았대. 불포화 상태라는 거죠. 일단 녹았으니까 20도로 냉각을 해서 거름 장치로 거른다. 자, 처음에는 6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 50g과 황산구리 5g 전부 다 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냉각시켜. 그러면은 20도씨 로 냉각을 시키게 됐을 때 용해도를 한번 봅시다. 자, 20도씨일 때 용해도를 보면은 질산칼륨은 31.9네. 황산구리는 얼마야? 황산구리 용해도 20도일 때 20이네요. 20. 즉 20도일 때 질산칼륨은 31.9g까지 녹을 수 있고요. 황산구리는 20g까지 녹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질산칼륨은 50 넣어주고 황산구리는 5 넣어줬어. 질산칼륨은 무슨 상태? 아마 불포화 상태가 아니고 질산칼륨은 용해도보다 용질의 양이 더 많네. 과포화 상태죠. 용해도보다 더 많은 용질이 들어있는 상태. 황산구리는요? 무슨 상태야? 황산구리는 불포화 상태가 아닌데 그치? 황산구리는 20까지 녹을 수 있는데 현재 5밖에 안 녹아져 있잖아. 더 녹을 수 있죠. 얘는 불포화 상태. 그럼 둘 중에서 누가 석출이 돼야 돼? 질산칼륨. 그렇죠. 질산칼륨이 석출이 일어나겠지. 과포화 상태니까. 그럼 이때 석출되는 양 구하고 싶으면은 현재 녹아져 있는 거에서 용해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해주면은 18.1g 질산칼륨이 18.1g 석출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내는 게 재결정 방법입니다. 우리 그때 석출했던 거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건데 물질이 2개 있는 거 똑같이 계산하면 되고요. 항상 물질 2개 나오면 한 개는 과포하고 한 개는 불포화. 무조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둘 다 과포와서 둘 다 석출되면 분리 안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한 개의 물질만 석출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해도 비교해서 분리를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질산칼륨 황산구리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 그럼 누가 더 커? 고체 용해도 할 때 고체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용해도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 온도 높고. 고체는 온도 올라가면 용해도 커지죠. 기체는 반대였지. 기체는 온도 올라가면 용해도 작아졌고요. 그래서 둘 다 온도 높아질 때 용해도 커지는 거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질산칼륨이랑 황산고리 중에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즉 온도가 똑같이 올라가는데 용해도 온도에 따라서 얼만큼 용해도가 증가하냐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 질산칼륨이 훨씬 용해도 차가 크죠. 그래서 재결정을 할 때 보통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게 석출이 돼요. 얘는 석출이 잘 안 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작은 것들은 온도가 낮아져도 용해도는 별로 안 변하잖아. 그래서 석출이 많이 안 되고요. 보통은 용해도 차 큰 것들이 석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 봤을 때 그래프의 길기가 가파른 거, 질산칼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구나. 그래서 그게 석출이 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예시 나와 있네. 천일염에서 정제소금 얻기. 천일염에는 여러 가지 다 섞여 있는 혼합물이고 여기서 정제소금 얻으려면은 온도를 낮춰서 재결정을 시켜주면은 정제소금이 재결정이 되게 됩니다. 합성약품 정제. 합성약품 여러 가지 약들이 다 섞여져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 혼합물을 냉각시키게 되면은 그 중에서 순수한 약품만 재결정이 일어나서 분리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재결정을 이용할 때는 얘는 녹아져 있는 거를 재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액체에 녹을 수 있는 고체 혼합물. 고체 혼합물 중에서도 액체에 녹을 수 있는 것들이 섞여져 있는 거를 재결정을 이용해요. 아까 우리 밀도차 이용할 때 기억나요? 밀도차에서 고체 혼합물은 액체에 안 녹는 것들이었지. 액체에 녹으면 분리 안 되죠. 그래서 고체 혼합물이다. 액체에 녹는다. 그러면 재결정 이용하는 거고 액체에 안 녹는다. 그러면 밀도차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2페이지 오면은 마지막 혼합물의 분리 방법 나와져 있어요. 마지막 방법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인데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가 배웠던 물질 특성, 그거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새로운 물질 특성이 나와요. 얘는 용매를 통해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거. 각각의 물질들이 용매를 통해서 같이 이동을 할 건데 그 속도가 달라요.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방법을 보면은 처음에 종이가 이렇게 한 장 있어. 내가 뭘 분리할 거냐면요. 수성 사인펜을 분리할 거야. 수성 사인펜, 검정색 사인펜을 가지고 올게. 얘는 검정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다 섞여져 있는 상태. 이거를 분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수성 사인펜을 여기에 점을 콕 하고 찍어요. 그 다음에 얘를 물에다 담고. 근데 물에 담글 때 주의사항은 이 점이 물에 닿으면 안 돼.
물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그것보다 낮은 위치까지 담근 다음에 이 물이 종이를 통해서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들어있는 검은색 사인펜에 있던 물질들이 같이 이동을 하다가 성분 물질에 따라서 분리가 되기 시작해. 그러면은 얘는 물이라는 용매를 통해서 이동을 할 건데 속도가 지금 달라요. 얘는 더 많이 이동을 했고 얘는 조금밖에 이동 못했어. 그죠? 그러면은 얘는 속도가 어떤 거야? 빠른 거야? 느린 거야? 제일 위쪽에 분리된 애는 속도가? 제일 빠른 거죠. 제일 빠른 거죠. 똑같은 시간 동안 제일 많이 갔으니까. 가장 아래쪽에서 분리된 거는 속도가 느린 애들. 그래서 속도가 빠를수록 위쪽에서 분리되고 속도가 느릴수록 아래쪽에서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가 차이 나는 이유는 이 종이랑 흡착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종이랑 붙어져 있으려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종이랑 단단하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속도가 느려. 종이랑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근데 종이랑 조금 헐렁하게 붙어 있다. 그러면은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빠른 애들은 흡착력이 작은 애들이고 속도가 느린 애들은 흡착력이 큰 애들. 그래서 종이랑 딱 달라붙어서 잘 이동 못하는 애들. 속도가 느린 애들. 그래서 얘는 흡착력 때문에 속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면은 특징이 딱 있어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지금 수성 사인펜 분리할 때도 점 하나만 찍으면 분리가 됐었죠. 이런 식으로 혼합물의 양이 엄청 적을 때도 분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 흡착력이 비슷해도 약간의 그러니까 길면은 차이가 나요? 뭐가 길어? 그 용매가 길게 있으면 속도차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예요? 흡착력이 조금 다를 때? 네, 조금 다르. 조금만 달라도 차이가 보여요. 그게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입니다. 혼합물의 양이 적어도 분리가 가능하고 방금 태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분 물질이 비슷할 때 비슷해도 얘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냥 점 하나 찍어서 물에 담그면 되기 때문에 엄청 쉽고요. 빠르게 분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고요. 보통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운동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할 때 도핑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혈액을 채취를 한 다음에 혈액을 여기에 점을 찍어놔. 그러면은 얘네가 성분 물질에 따라서 분리가 될 거고 그 분리된 거를 약품 먹으면 섭취하면 안 되는 약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얘는 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핑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같이 보면요.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에 이르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아까 실험 방법은 같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용매 이용할 때 이때 사용하는 용매는 무조건 혼합물을 녹이는 용매여야겠죠. 만약에 유성 사인펜을 분리하고 싶은데 내가 물에 담거나 그러면은 유성 사인펜은 물이 이동해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녹지 않기 때문에 유성 사인펜을 하려면은 기름을 이용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때 용매는 무조건 혼합물을 녹이는 액체를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특징 보면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되는 성분 물질의 수 또는 이동한 거리가 달라지게 된다. 분리 방법이 간단하고 분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그리고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고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그림 하나 볼까요? 크로마토그래피의 결과 분석. 지금 A, B, C, D, E 전부 다 크로마토그래피를 해봤더니 A는 분리가 하나밖에 없죠. B는 두 개로 분리가 됐고 C도 하나, D는 두 개, E는 하나. 그러면은 A와 C, E는 순물질이라는 거를 알 수 있네.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B와 D는 혼합물이고요. 지금 보니까 A, B 두 개 똑같은 거리 이동하는 물질 있죠. 그러면은 A, B 안에 똑같은 성분의 물질이 들어있는 거 알 수 있고요. B, C, D 보니까 거리 4cm 이동한 물질이 전부 다 들어있네. B, C, D도 똑같은 물질이 하나씩 들어있고요. D2를 보니까 D2는 거리가 1cm 이동한 거 물질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면은 A, C, E는 순물질이다. 그죠? 한 종류 성분밖에 안 나왔고요. B, D는 혼합물. 성분 A를 포함하는 혼합물은 B죠, B. 똑같은 거리 이동한 거 B. 성분 C를 포함하는 혼합물은 B와 D. 성분 E를 포함하는 혼합물은 D.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안 어렵죠? 여기서 어려운 거는 아마 용해도 재결정할 때 계산하는 거 정도?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거기 272페이지 옆에 오른쪽에 맨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혼합물의 분리 한 번만 볼게요. 지금 보면은 총 4가지의 물질들이 섞여져 있고 얘네를 전부 다 분리를 해야 될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겠지. 자, 첫 번째. 먼저 스티로폼을 분리해낼 겁니다. 스티로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스티로폼이랑 물이랑 하는 거는 밀도차로 그냥 분리되지 않을까? 그치? 지금 얘네 4개가 섞여져 있는데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스티로폼 밀도 작으니까 물 위에 떠 있을 거고 철가루는 밀도 크니까 아래쪽에 가라앉을 거고 염화나트륨은 녹아있는 상태겠죠. 이 상태. 그럼 스티로폼 그냥 위에 있는 거 건져내면 되네. 얘는 밀도 차이를 이용한 방법이죠. 스티로폼은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밀도가 작은 거 건져내는 방법. 그 다음에는 밑에 가라앉아 있는 철가루를 분리해낼 거고요. 얘는 철가루 아래 가라앉아 있으니까 밀도 큰 거 분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철가루랑 연화나트륨을 분리한 겁니다.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을 수 있고요. 철가루는 물에 못 녹아. 즉 염화나트륨은 용해가 되고요. 철가루는 용해가 안 돼요. 얘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합니다. 철가루는 용해가 되지 않는 거, 염화나트륨은 용해가 되는 거. 그래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 거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물이랑 염화나트륨. 이건 무슨 방법이야? 물 안에 염화나트륨 녹아져 있네. 물 증발시키거나 아니면 증류 방법 이용하거나 얘는 끓는 차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질을 분리할 때 무슨 특성들을 이용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보통 거칠
그래서 고체 혼합물은 밀도차를 이용하거나 용해도차를 이용해요. 밀도차를 이용하려면은 당연히 녹지 않는 고체여야지. 전부 다 안 녹을 때 그때 밀도차 이용하는 거고, 하나라도 녹는 게 있다 그러면은 용해도차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녹는 게 있으면은 용해도차 이용하는 거. 액체 혼합물은 밀도를 이용하는 거거나 아니면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 밀도를 이용하려면 층이 나눠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끓는 점은 섞이는 혼합물. 그래서 크게 틀 잡아놓고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분리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분리 순서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바뀌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바뀌어도 상관없는 것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재결정 쪽에 살짝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재결정. 어디가 이해 안 됐어? 그 분리하는 방법이 이제 물을 녹인 다음에 이제 그 질삭하려고 합산고리를 물에 녹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용해도 질삭하려면 용해도 항산고리 용해도 사이에 놓도록 온도를 냉각하고 다 가열해가지고 그 질삭하려면 석출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분리하는 거는 뭐 그럼 다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자, 문제 풀어볼게요. 271페이지, 273페이지. 근데 이 분리할 때 그 용해도와 용해도 사이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분리하려면은 그 두 물질 중에서 용해도가 더 낮은 물질에 그 온도에 맞춰야 돼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 두 물질의 용해도와 용해도 사이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에 다 녹인 다음에 예. 서서히 냉각시키면 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속출이 점점 일어날 거 아니야. 살짝 증발처럼? 증발도 살짝 그런 식이에요. 끓는 점 차니까. 증류도 살짝 끓는 점 차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끓는 점에 도달하는 그 물질이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러면은 그리고 용해도 두 물질이 용해도와 용해도 사이에 있으면은 그 두 용해도 사이에 차이가 크면은 20도에서도 용해도가 그냥 270 이거일 때 만약에
온도를 낮춰도 어쨌든 간에 상관이 없잖아요. 아 이거 사이에 용해도 두 물질의 용해도 사이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용해도잖아요. 어. 그리고 만약에 이거 물에 녹이면은 어. 이게 뭐였지? 이게 그 물이 용해도예요. 이 물이 용해도도 여기까지만 녹을 수 있으면은 염화나트륨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섭취될 거 아니에요. 왜 용화나트륨이 그만큼밖에 안 나와? 그 부분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 녹일 때 염화나트륨이랑 분산 전부 다 불포화 상태로 시작을 하잖아. 이쯤 거기 있으면 과포화잖아. 불포화는 밑에 있어야 되지. 예. 만약에 분산도 녹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분산도 불포화, 염화나트륨도 불포화잖아. 얘 온도 낮추면 점점 일로 가잖아. 일로 가는 순간 분산은 이때 포화 상태가 되고 염화나트륨은 이때도 불포화잖아. 그지?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아직도 불포화니까 섭취가 안 되겠네. 이때 더 온도 낮추면은 분산은 과포화니까 섭취될 거고 염화나트륨은 불포화니까 섭취가 안 되죠. 분산이 이만큼 섭취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딱 되고 나머지 다 이 상황에는 다는 못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상황이면 이제 점점 더 낮추면은 이제 섭취이 다 되면서 알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많이 갔다 오세요. 예.
한번 찾아도 될까요? (271페이지) 1번에 재결점 2번에 붕산 5g 3번에 용해도 273페이지 1번에 크로마토그래피 2번에 X55X 3번에 세종류 4번에 C 5번에 크로마토그래피 모르겠는 거 없을 거예요. 271페이지에 이동 썼어? 네. 어떻게 푼지 알겠어? 예담도? 잘 모르겠어? 볼까요? 자, 이번에 오른쪽 그림은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염화나트륨 1g과 붕산 10g이 섞인 혼합물의 60도씨의 물 100g을 녹인 후 처음에는 온도 60도씨 물 100g 여기에 염화나트륨은 1g을 녹였고요. 그리고 붕산은 10g. 일단 전부 다 녹아있는 상태고 이거를 20도로 냉각시켰다. 그러면은 물 그대로 100g이 있을 거고 얘네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용해도 확인해 봐야겠네. 자, 20도씨로 냉각을 시켰을 때 20도일 때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얼마? 얼마야 용해도? 염화나트륨은 35.9, 붕산은 5g. 5. 그러면은 염화나트륨은 35.9만큼 녹을 수 있는데 1g 녹아져 있어.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 붕산은 5 녹을 수 있는데 10g이 들어있어. 무슨 상태? 과포화. 그럼 뭐가 석출된다고? 붕산이 석출된다고. 얼만큼? 이거 차이만큼. 5g만큼. 그래서 붕산이 5g 석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숙제가 조금 많아요. 숙제 266페이지부터 269 그리고 275페이지부터 277 그리고 또 있어 282페이지부터 285 빼먹지 말고 숙제 해오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담이 숙제 안 해온 것도 같이 해야 되었는데 할 수 있어? 숙제 굉장히 많을 텐데.